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어쩌면 그 소설로 보는 한국 사회의 수업이 조금 안정화돼서 수업이 진행되지 않나, 안 왔나,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까지 수강 정정 기간이 다 끝났고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원래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수강 포기자도 있고 이래서 수업을 좀 빠르게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좀 점차적으로 수업을 진행해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지사항에 이 수업과 관련된 공지사항을 몇 개 올렸어요. 그래서 동영상 시청이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그 공지사항 가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고 수업 진도를 좀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까지 저희가 동영상 수업을 진행을 하고 다음 주에는 오프 수업을 할 예정인데 만약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학교에서도 연락이 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쪽지 확인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문자 보내는 게 한정이 돼 있어서 문자를 더 이상은 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주말과 월요일 사이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온라인 수업에서 오프라인 수업으로 변동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도 빨리 여러분들에게 쪽지 메신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수업 때도 그렇고 몇몇 학생들한테 질문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PPT 수업을 듣는데 음성 녹음을 덧입혔는데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사양이 낮아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2016년도 이후 사양이면 아마 들릴 수 있을 겁니다. 제 컴퓨터에 깔린 PPT 그 버전이 2016년도거든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을 워드, 그다음에 PPT, 그다음에 엑셀 이런 파일들을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번에 수업 방식을 조금 바꿨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듣고 있잖아요. 제 얼굴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을 어, 이제 동영상으로만 할 때에는 판서에 문제가 있고 PPT 파일로 올릴 때에는 음성을 녹음했을 때 많은 양을 녹음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또 다시 PPT 파일을 MP4 파일로 버전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야 돼서 시간적인 사용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할애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PPT 파일을 강의 자료에 올리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판서하는 내용을 동영상으로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준비를 할 때 먼저 전주에 준비를 할 때 뭐부터 준비를 해야 되냐? 첫 번째로 그다음에 강의 자료. 네, 강의 자료에서 PPT를 출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수업을 오기 전에 미리 텍스트는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텍스트를 읽고 그 다음에 과제를 올리셔야 돼요. 이 텍스트도 마찬가지로 강의 자료에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자료를 출력하시면 두 번째로 온라인 강의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온라인 강의에 들어오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아마 제가 지금 이제 설명하느라고 이 판서를 띄워놨는데 이후에 보면 제가 이렇게 PPT 자료가 있고 이것과 관련돼서 이렇게 판서를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꼭 PPT 파일을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업은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강의를 들었겠지만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텍스트를 이해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작품을 썼던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적 배경과 작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작품을 읽게 되면 작품을 이해하는 이해도가 조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수업을 했던 것처럼 60년대, 네, 60년대 시대적 배경 기억나시나요? 우선 첫 번째로 순수와 네, 참여문학의 논쟁이 있었어요. 네. 이런 이유는 1960년대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50년대에 겪었던 6.25 사건과 그리고 그 이후에 정권을 차지했던 권력층 그리고 그걸 무너뜨린 시민혁명 또 다시 그거를 무너뜨린 군사 정치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였겠죠. 이 혼란기에서 문학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대한 논쟁은 1960년대뿐 아니라 일제강점기에도 동일하게 벌어졌다라는 거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60년대 특징 중에 하나가 6.25로부터의 좀 약간 6.25로부터 거리감을 갖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거리감을 갖게 됐던 가장 큰 이유로는 50년대에 가까이에서 그 전쟁을 바라봤던 기성세대가 한 발자국 떨어져서 유교에 대해서 객관적인 거리감을 갖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에 가지고 있던 어떤 사회적 배경으로는 6.25가 생겼던 어떤 생성된 공간에 대해서 객관적 거리감을 유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와 6.25 때 형성됐던 권력층 말고 또 새로운 권력층에 대해서, 부각시키게 되고, 이 권력층으로부터 소외된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소외된 인물로 가지고 있는 건 도시인의 어떤 소외감을 그리고 있는 건 김수목 작품에서 우리가 한번 다뤘고요. 그리고 그 밖의 소외감에 대해서는 오늘 김정한 소설이 그리고 있는 모래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는 모래톱에 나오는 인물들이 정치적이라고 보기에는 되게 어렵죠. 그쵸? 그러니까 자기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966년도에 발표한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60년대 문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김정한의 모래톱 다 읽어갖고 오셨죠? 제가 이렇게 진도를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텍스트를 주는 이유는 꼭 미리 읽어갖고 오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과제는 항상 그 전주에 있을 과제는 그저 토요일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올리는 걸로 제가 해놨어요. 다음 주 과제는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이라는 텍스트입니다. 되게 유명한 책이고요. 책의 내용도 유명하지만 조세희의 문장력도 국문과를 전공한 학생이라면 배우고 싶은 문장력이라고 합니다. 단이 짧고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가 짧고 속도감이 있고 그래서 주제 전달력이 되게 높은 어떤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유려한 미도 있지만 작품을 쓰는 문장력이 가지고 있는 조세희만이 가지고 있는
이 문장미도 놓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네, 공지했던 대로 여러분은 그 과제란에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 읽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몇 줄 쓰세요? 라고 몇 줄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쓰는 양은 여러분들 자유의지를 쓰시면 돼요. 근데 너무 많이 쓰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한 줄로 쓰는 거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글을 검사하면서 이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요약하면서 고민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도대체 몇 줄인가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3줄 이상은 써야 되지 않을까요? 네. 한 줄은 안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문학에서 단답형의 답을 내리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좀 문장을 좀 길게 쓰는데 3줄 이상 정도 썼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한 문항에 막 10줄, 15줄 쓰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네, 잘 배열해서 제가 내준 그 지문 있잖아요. 용지. 그 A4 용지를 넘어가지 않게끔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 제가 보기가 너무 불편하니까 네, 그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현의 모래톱 이야기를 살펴보면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나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건우라는 학생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윤춘삼이라고 불리는 네, 송아지 빨갱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건우 할아버지인 갈바세 영감이 나옵니다. 아마 내용을 다 숙지하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줄거리를 다시 이야기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이 나라는 사람은 오랜 교원 생활을 했고요. 이 학교에서 건우라는 학생을 만나는데 건우라는 학생이 지각을 하게 되고 지각을 한 이유가 배를 타고 등하교를 하기 때문에 지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 학생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나가 건우 집을 방문하게 되면서 예전에 만났던 윤춘삼과 그 다음에 갈발세 영감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소설의 앞부분에 보면 이 조마이섬을 표현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모래톱 이야기라고 하지만 모래톱이 가지고 있는 이 다른 이름이 이제 조마이섬이잖아요. 낙동강 하류에 조마이섬 모래톱이 있는데 이 섬 이름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수사를 붙이냐면 세상에 버려진이라는 수사를 붙여요. 기억이 안 난다면 한번 그 작품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버려졌다라는 이 단어가 주는 울림은 단순히 조마의 선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이 세상에 버려졌다라는 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대변하고 있는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건우의 아버지에 대해서 살짝 묘사를 하고 있는데, 건우의 아버지는 6.25 때 돌아가셨죠. 그래서 고깃배를 타는 건우 할아버지와 시아버지와 어머니한테는 건우 어머니한테는 시아버지죠. 그리고 홀어머니와 세 식구가 살고 있는데요. 건우 아버지가 6.25 때 군인으로 참전했고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돌아가셨다면 당연히 국가에서 건우 아버지에 대한 혜택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 속에는 그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힘들게 건우가 살아가죠. 건우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제 소설로 표기를 하거든요. 그걸 이제 나가 발견하고 되게 울분에 차고 본인의 학생을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준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의미에서 그래 꿈을 가져라. 이 세상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소설 말미에서 보면 이 나의 외침, 나가 건우에게 던진 이 위로의 말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윤춘삼이
여기에서 만난 이제 윤춘삼이라는 인물, 송아지 빨갱이라는 인물도 왜 그런 별명이 갖게 됐는지 뒤에서 보고자 합니다. 또 하나, 이 텍스트에서 다루고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에 봤을 때에 조마이섬에 이제 문둥이가 몰려왔을 때에 그 윤춘삼 씨가 그거에 대해서 막 대변해서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이란다. 감옥에 가게 됐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조마의 섬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닌비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내면을 살펴보면, 표피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 안에 숨겨진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안에는 정치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조마의 섬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에 버려진 땅입니다. 이 세상에 버려진 땅에 누가 온 거죠? 문둥이병을 걸린 사람들이 온 거죠. 문둥병 하면 여러분들 아마 그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소설이 좀 떠올릴 거예요. 근데 그 당신들의 천국에 나오는 소록도라는 섬은 아무도 살지 않는 버려진 땅에 문둥병을 걸린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 조마의 섬은 이미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문둥병은 전염병이었고, 그리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그곳에다가 몰아놓는다면 다 같이 죽자라는 생각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거를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그 어떤 혜택을 받지 않고 병에 걸린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 너희들 그냥 거기서 뭐 살면서 같이 죽든지 뭐 알아서 해. 이런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지금에서 오늘날에서는 의학적인 기술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문둥병을 옮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몸에 상처가 없으면 옮겨지지 않지만 혹시나 면역력이 약해지면 충분히 옮길 수 있는 전염병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문둥병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도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윤춘삼 씨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앞에 나서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 피해받는 사람들은 조마의 섬 사람들이 아닌가. 그 어떤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지 않고. 근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작품을 읽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쵸. 그리고 네,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가 소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정환이라는 사람은 1908년 출생이고요. 뭐 운동권의 시절도 겪었고, 그다음에 뭐 이런 일들이 있다.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정환 소설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소설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사회 현실의 모순과 부당한 횡포에 시달리며 괴로움을 당하고 때로는 그의 분연히 맞서는 인물이 등장한다. 권력과 금력은 돈이라는 거겠죠. 권력과 금력에 억눌려 생존하는 농민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작품을 통해 힘없는 사람을 옹호하는 동시에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하는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래톱 이야기 말고 다른 소설에서도 김정환 소설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죠. 네, 김정환의 소설 중에 그 산거족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도 모래톱 이야기와 마찬가지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도 1960년대고, 그다음에 공간적 배경은 부산 낙동강 근처이거든요. 여기 모래톱 이야기도 낙동강 하류에 만들어진 그 섬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상고족은
마사등의 판교천에 사는 황거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서민이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황거철을 통해서 어떤 불합리한 사회 구조와 권력에 싸우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사등이라는 판자촌에 사는 주민들이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핍박받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 황거철이라는 인물은 생존권을 침해하는 그 권력에 맞서 싸우는 인물을 그리고 있거든요. 이거를 봤을 때에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는 어떤 투쟁, 그리고 권력과 금력에 억눌려 생활하는 농민은 아니지만 어떤 시민사회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함께 그리고 있죠. 다른 소설로는 그 사하촌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제가 이야기했던 상고적이나 사하촌 모두 여러분들이 수능을 준비했다면 한 번쯤 봤던 책인데요. 보광사 스님이 나오고, 그리고 그 스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에 의해서 억압받는 농민들의 삶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광사 그러니까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보광리 이 사람들과 그와 반대로 그 억압을 받아가면서 살고 있는 성동리 농민들의 삶을 대조시키면서 약간 수탈당하는 그 성동리 농민들의 삶에 대해서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에피소드 형식으로 글이 진행되고 있지만 큰 줄거리는 지주와 관료에 의해서 농민들이 수탈받는 삶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김정한 소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모두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작품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분석을 보면 우선 이 모래톱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를 몇 가지 뽑아봤어요. 첫 번째로는 조마이섬, 그 다음에 갈바세 영감, 그 다음에 송아지 빨갱이 뭐 이렇게 뽑아봤거든요. 이 각각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이 섬이 공간적 배경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마이 섬은 나룻배로 도시와 연결되는 곳이면서 도시로부터 소외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섬이 알겠지만 낙동강 모래가 밀려와서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조마이 섬의 주인은 수시로 바뀌죠. 주인이 바뀐다라는 건 그 주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권력자에 의해서 수탈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잉여의 공간이라는 건 값 없이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나 다 될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될 수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 잉여의 공간에서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수시로 주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일제치하에서는 토지 사업에 의해서 주인이 바뀌었고, 해방 후에는 또 이 땅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이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또 주인이 계속 바뀌죠. 결국엔 여기 한 곳에 살고 있는 조마이섬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 대한 실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되게 아이러니하게 시골에 주인이 있는 땅이더라도 주인이 그 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버려진 땅이라면 그 땅에 실제 거주해서 뭐 농작물을 만들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실제 그 땅을 준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마의 섬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핑퐁 게임적으로 주인이 매번 바뀌었지만 그 바뀐 주인 사이에 조마의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시민들은, 농민들은 절대로 주인이 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갈바스 영감은 건우의 할아버지이죠.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이 조마이 섬에 홍수가 나요. 그런데 이 둑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람과 맞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이 실수로 죽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을 이렇게 막지 않았다면 조마이 섬이 살던 사람들이 더 피해가 극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유력자의 앞잡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인죄로 감옥에 가게 되죠. 그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이 갈바세 영감이 가지고 있는, 죄송합니다. 네. 네. 갈바세 영감이 가지고 있는 갈바세라는 뜻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데요. 갈바세는 개개비세라는 뜻으로 아무리 돌을 던져도 소리만 지를 뿐 날지 않는 새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돌은 뭘까요? 권력자의 수탈이라든지 아니면 핍박이라든지 아니면 삶의 어떤 힘든 점? 뭐 이런 거겠죠. 그러나 침입자가 터전을 위협할 때에는, 위험하게 할 때에는 어떻게 난다? 그곳에 대해서 어떤 몸짓을 한다라는 의미겠죠. 갈바세 영감이 가난과 억울한 현실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았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무력적으로 쳐들어온 유력자 앞에서는 어떻게 했죠? 기계를 발휘했던 그런 인물이죠. 마찬가지로 갈바세 영감 외에 윤춘삼이라는 사람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잠깐만요. 네. 윤춘삼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제가 쓰지 않았지만 네. 제가 물어봤죠, 질문에다가. 윤춘삼이, 송아지 빨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배경이 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빌려주었던 송아지를 청년단이 허락도 받지 않고 강압적으로 해먹게 돼서 송아지를 물어내라고 이제 화풀이 하다가 잡혀가서 이제 이름이 송아지 빨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빨갱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은 남한에서는 부정적인 어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아이러니하게 권력층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 다 무조건 뭐라고 부르고 있죠? 빨갱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념을 자기의 권력이나 아니면 부의 축적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죠. 60년대에는. 그쵸? 세 번째로 이제 조마이 섬 주민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조마이 섬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건우도 그렇고 윤춘삼 씨도 그렇고 갈바세 영감인 건우 할아버지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윤춘삼 씨나 건우 할아버지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억눌린 것들에 대한 폭발,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좀 강한 성격,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권력층에 맞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분히 권력자들의 횡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체적으로 조마이 섬 사람들은 되게 약간 온유하다라고 볼 수 있죠. 삶의 수능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오랜 세월 조마이 섬에 대한 주인이 바뀌고 그 바뀜으로 인해서 받아들인 어떤 핍박이나 가난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어떤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게 됐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생존을 위협받게 되자 독을 허물고 결국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는 이런 삶을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이 사람들의 잘못만으로 그려지고 있지 않아요. 김정한은 이거를 약간 투쟁적이고 생존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서 이제 낙동강, 홍수 뭐 이런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어들이 있는데 낙동강은 고립된 조마이섬 사람들을 도시와 연결시키는 구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도시와 연결된 이 낙동강 섬은 섬 사람들에게 이득이나 혜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유력자나 권력자들에게 땅을 빼앗기거나 쉽게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어떤 그 배경, 네, 매개체,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수는, 섬 사람들의 누적된 불신의 표출이자, 그리고 섬 사람들의 감정, 억눌렀던 감정을 폭발하게 만드는 촉매제 구실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낙동강이나 홍수나 이런 물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창조, 수렴, 형성, 파괴, 인간의 죽음, 그다음에 인간의 실현, 뭐 이런 것들, 뭐 서로 대비되는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소설에서도 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되게 상반되게 표출되고 있어요. 하나는, 네. 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건우 할아버지인 갈바세 사람들이나 아니면 조마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곳이에요? 네, 생존의 공간이죠. 밥을 벌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겠죠. 또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농작물을 경작을 할 때에 풍요로운 수확을 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생계를 꾸려나가려고 하지만 이 풍족한 생계가 타자의 입장에서 타지에서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수탈을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마이섬 사람들에게는 물은 생존과 함께 네, 수탈의 어떤 요인을 작용하는 그런 것들로 매개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엔 모래톱 이야기가 다루고자 한 이야기는 해방 후 근대화 과정을 겪으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농촌의 심화된 근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근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근본 문제가 뭘까요? 이 근본 문제가 하나는 네, 권력자들에게 지속적 수탈이 이루어져 왔다. 또 하나 농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고 피폐해져 왔다라는 거죠. 결국엔 뭐는 변하지 않아요? 네, 소시민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발전되지 않아요. 여전히 수탈의 창구로만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이야기가 왜 그런 거예요? 네. 체제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까지 1960년대 소설 김승옥 작품과 김정한 작품을 다뤘는데요. 김승옥 작품은 뭐에 대해서 다뤘냐면 소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뤘지만 그 소외에 대한 문제를 도시인에게 한정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소외 문제에 부딪히는 이유, 왜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냐에 대한 부분은 4.19와 5.16, 그러니까 혁명과 쿠데타, 혁명이 실패하고 쿠데타가 성공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사회적인 불안감, 그리고 의식의 좌절, 뭐 이런 것들로 비롯됐다면, 이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농촌, 농민, 이런 하층민에 대한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김승옥이 가지고 있는 소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련된 도시인들이 나와요. 등장인물들을 어느 정도 배웠고, 그죠? 대학 출신 이상이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모래톱 이야기 김정한의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하층민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 하층민의 삶이 계속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70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70년대에는 그러니까 산업사회로 인해서 쫓겨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 조세의 작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